안녕하세요. 최승준 작가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린 후에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산시장을 바라보는 뷰나 여러가지 인간을 바라보는 뷰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사실은 되게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들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미묘하게 제가 요쪽에 확신이 생기니까 같은 말이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포트 구성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고요. 철저하게 저의 관점인데 저는 일단은 자산시장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산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게 공부를 하는 것에 비례해서 성과가 나오는 분야는 또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자산이 너무 버블인데 그런 경우에 계속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가지 퍼나 PBR이나 여러가지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주식이 한동안 되게 안 갔었고 일본이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10년 전부터 준비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만년 저평가였었는데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계속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공부한 게 또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게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 영상에 얘기를 했었던 게 자산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흔히 들었었던 얘기죠. 저도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 이게 미묘하게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때부터 생각이 좀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을 봐보도록 할게요. 이건 S&P 500인데요. 1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쭉 하락을 했다가 2022년, 그러니까 요때는 요거를 최저점이라고 한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횡보를 하다가 2023년 3월쯤부터 이 증시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떨어진 때가 있지만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스닥은 조금 더 차이가 극명하죠. 마찬가지로 12월 정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비슷하죠. 그런 다음에 쭉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데 자, 이때 이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큰 트리거가 뭐였을까요? 사람들은 그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때문이다. 아이고, 왜 사라졌지? 금리 인상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실제로 2022년 1월달이 아니라 3월달부터 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전부터 이미 이제 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때부터 주식을 많이 던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나왔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역사상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는 같이 올라갔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이기도 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자, 우리가 아까 보면은 23년 한 2월, 3월 이때쯤부터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금리는 계속 완만하기는 하지만 좀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때 사람들이 가장 의아했었던 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왜 계속 올라가지? 분명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졌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네? 이러한 좀 아이러니한 생각을 했어요. 금리만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이 팬데믹이 오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이때 거의 한 70% 정도? 그러니까 개별 종목 들고 계셨던 분들은 70% 이상 하락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급락을 했었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왜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까? 물론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가 많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다라고 해서 급격한 하락은 급격한 상승을 불러온다라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러한 차트에서 따라가서 매매를 하면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거래량도 보시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것을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이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지나가고 나서는 뭐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된다 어쩐다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때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실제로는 별로 없었어요. 뭐 지나고 나서는 자기는 뭐 투자를 하라고 했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투자를 하라고 사람이 했었던 데는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이었죠. 그러면 이때는 무엇이 있었을까? 자, 일단은 사람은 기대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래의 기대감이 없이는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리 우울해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졌다가 다시 우울해졌다가 이러는 게 또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사람들은 없는 기대감도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미래에 대한 비전,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인 기대감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좋은 기대감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억지로라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람은 그 기대감 때문에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뭐 그러면은 생복이 계속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은 오히려 그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 카지노를 보면은 호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호구는 재산이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몇백억 되는 뭐 중소기업의 회장 대표인 사람인데 일반인 사람들에게 봤었을 때는 저렇게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 같으면 그냥 있는 돈 펑펑 쓰면서 재미나게 삶을 살아갈 텐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도박에 빠졌을까? 너무나 멍청해 보이잖아요. 자, 제가 그 사람의 뭐 상세한 내용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은 아마 성공한 사업을 하는 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자, 물론 사업에 성공을 한 다음에 더 대기업으로 가거나 더 키울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크게 베팅을 해서 대기업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크게 베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까지만 성공을 할 거야 라고 내가 목표로 해놓은 게 있으면은 실제로 엄청나게 큰 성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작은 성공을 한 다음에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는 목표로 한 성공을 이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고 나서는 무료함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삶에서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물론 내가 부양해야 될 처자식도 있고 회사를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많은 직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했었던 에너지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는 에너지예요. 어쨌든 본인에게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되게 멍청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람은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도박이라는 거는 이 사람에게 끊임없는 기대감을 주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얘기를 길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때마다 나에게 다음 기대감을 주면서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인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 박살나는 경우가 뭐냐면은 낙폭이 과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야. 그래서 실제로 데드캣 바운스가 있기는 하잖아요. 너무 떨어진 거는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근데 팬데믹 때는 너무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올라온 다음에 야, 이거는 그냥 데드캣 바운스야.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어떻게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던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인간의 패턴이죠. 자, 팬데믹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요때쯤에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이 왔어 해가지고 던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다가 요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포모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계속 간다고 하다가 요때쯤에 일반인 사람들이 주식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을 거예요. 야, 앞으로 주식 계속 올라 했다가 이때 이렇게 얻어맞게 된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기대감이 살아있느냐를 사실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일라일리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하지만 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저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시장의 기대감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작년 말부터 그랬는데, 야, 미국 주식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팔고 중국으로 가자. 중국으로 가면은 낙폭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은 AI, 반도체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을 투자하는 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나 중국에도 기대감은 있어요.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은 여러 개 있는 나라다 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의 기대감을 끌고 갈 만한 그 기대감의 원동력?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전기차 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차는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 주도주들은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은 떨어질만 하면은 기업들에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살려주는 실적과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3년 3월부터 증시가 도대체 왜 올랐을까 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개는 뭐 너무 허무하고 너무 그냥 뻔한 정답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AI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웃기죠. 자, 이때쯤 와가지고 야, 이 정도 되면은 어려울 거야 라고 해가지고 금리가 인하될 거야 라고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멍청한 소리잖아요. 왜냐면은 이때부터 금리 인하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은 했는데 금리 인하는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목표로 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는 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그게 주가에 굉장히 안 좋은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돼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더 올라가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증시를 기대감의 측면으로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고대했던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이 되게 되면은 금리가 굉장히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여기서 금리만으로 시장이 움직인 게 아니라요. 자, 시장의 지금 가장 큰 기대감은 금리보다도 AI가 가장 커요. 자, 2023년 3월 14일 오픈 AI 최신 언어 모델인 GPT-4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때부터 사실 진짜 랠리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P 500보다 나스닥이 조금 더 그렇겠죠. 자, 여기부터는 사실 어떤 모멘텀이 크게 있었다라기보다는요. 자, 3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가 오픈 AI가 이렇게 나온 거죠. 물론 여기서부터 뭐 이거를 눈치채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냥 그런 모멘텀인 것 같거든요. 원래 증시는 출렁이니까.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났는데 AI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이때 살짝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요거는 사실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러면서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엄청난 폭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테슬라의 주가는 지지부진하죠. AI 쪽은 23년 3월부터 쭉 상승을 해왔는데, 자, 3월부터 올해까지
테슬라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주가가 변함이 없습니다. 나스닥은 엄청난 상승을 이뤘는데 테슬라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테슬라니까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를 하잖아요. 싸 보인다 들어가자 했다가 박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는 게 더 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데 싸 보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업황이 기대감이 있는데 그냥 잠깐 생기는 그런 낙폭 과대 그런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은 자,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2020년 3월부터 자, 그전에도 주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3월에 요때 그 팬데믹이 하면서 얘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이때부터 테슬라는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년 뭐 연말까지 엄청난 상승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빠지고 있죠. 자, 팬데믹 때 시장의 기대감을 이끌던 거는 전기차였어요. 막 애플카도 만든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가 애플카랑 막 협력을 한다 그러고 테슬라가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까지도 많이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거는 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화성을 간다라든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기차 업황만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게 매출을 얼마나 일으키고 뭐 어떻게 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사람들 심리적으로. 자, 제가 사람이 기대감이 없으면은 억지로라도 기대감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대감을 가질 대상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팬데믹에 주식이 상승하게 된 원동력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 대한 기대감인데 저는 근데 이때부터 전기차는 기대할 만한 산업이 아니다. 이게 사실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회사들의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율주행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현실화되기 좀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전기차 쪽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저라면은 전기차 쪽에 투자를 했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되니까 어쨌든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왔는데 그렇게 안 되네 해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훅 돌아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아픔이 끝날 것에 대한 기대감. 팬데믹이 끝날 거라는 거죠.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는 이거 엄청 무섭네. 이대로 막 인류가 공멸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이렇게 약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방역 시스템도 갖추고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 방역 시스템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어나가기는 했지만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처음에 나쁜 놈들이 나타나고 어떤 재난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주인공들이 이겨내가지고 승리를 거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기대감. 근데 요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 경기를 이겨낼 기대감이 생길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나 혼자 갖는 기대감이고 전 세계가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어쨌든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제약주,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이런 데들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화이자도 주가를 보면 지금 엄청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 회사가 벌고 있는 돈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주가거든요. 근데 화이자가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가 다시 상승할 만한 기대감을 가질 요소가 없는 거예요. 전기차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확실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별 이유가 없어요. 반감기가 오는 걸 몰랐나요? 2년 전에도 알았고 3년 전에도 옛날부터 반감기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주도하고 있는 기대감에 가장 앞단에 서 있는 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대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는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다른 곁다리에 있는 걸 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성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주택시장도 그렇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그렇잖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다음에도 뭐 이렇게 금리도 인하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뭘 해도 올라가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는 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 주택시장도 그렇고 이 집값이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은 어떠한 정책을 써도 올라가는 거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떠한 정책을 써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둔촌 주공 같은 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대감이라도 심어줘야지 이게 폭락을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정부에서 둔촌 주공을 그냥 버렸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전반적으로 다 폭락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망했었을 때 그거를 돈을 내가지고 지원을 해주지 않았으면은 미국도 엄청난 위기를 겪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아줬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도 나라에서 해결을 해주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심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23년 5월쯤이었는데 그때부터 더 심한 랠리가 되는 트리거가 되기도 했죠. 자, 그럼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반도체 AI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은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그러는 곳이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AI 반도체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거기서 지금 소외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주가 상승, 지수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AI 반도체와 비만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AI 반도체랑은 조금 거리가 먼 반도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에서 뭐 HBM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주도하는 것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인구도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기대감을 굉장히 갖기 어려운 우리나라고요. 장기적으로 기대감이 몰리는 곳은 미국이겠죠. 물론 단기적인 모멘트로는 한국 쪽 좋다라고 봐요. 저도 한국 코스피나 바이오 시장 같은데 투자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우리나라는 수급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수급을 보면서 한국 시장에도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트의 변화도 꽤 있었어요. 왜냐면 제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낙폭 과대되어 있고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사람들의 기대감이 올리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높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살아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기대감과 심리가 어느 쪽에 몰려 있는가, 그리고 팔아야 될 때는 그 기대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대감이 교체가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 기대감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크게 실망을 하거나, 어쨌든 그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른 다음에 허망해지면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대감을 찾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할 것인가, 누가 세상의 기대감을 주도할 기업인가 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런 기업을 찾기는 되게 어렵죠. 한국의 최전성기는 애플하고 삼성하고 스마트폰으로 싸우는 거였는데,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는 스마트폰 시장은 아니죠. 물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산업이기는 하지만, 돈을 벌고 있는 거랑 다르게 세상을 주도하는 기대감을 지금 누가 손에 쥐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코인 쪽이랑 그리고 AI 반도체, 비만약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거를 다 팔아보는 게 아니라 은행주랑 그리고 이런 배당주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포트를 이렇게 좀 섞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한 얘기가, 그러니까 저한테도 되게 작은 변화였는데 저한테는 작지만 굉장히 큰 변화였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걸로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되게 즐겁게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작은 확신에 대한 변화가
저는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도 한 5,800만 원 정도 때부터 되게 좋게 받고 저는 그때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50% 정도 제가 산 가격보다 올라갔는데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오면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미리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푸근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코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거 일주일 전이라도 살걸, 2주일 전이라도 살걸, 포모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정을 받았다 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까지도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살 거면 차라리 코인베이스를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인베이스에 지금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비만약, 뭐 일랄일이나 노보노디스크나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뻔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니면은 조금 더 가면은 AMR이라든가 팔란티아라든가 그런 AI 수혜주들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KLA나 뭐 이번에 델 같은 데도 이렇게 나왔었고 되게 많은데 그냥 모르면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거 있었잖아요.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10만 원을 찍으려고 하다가 못 가는 그런 거 좀 아시는 거 뭐 기억나시죠? 옛날에 삼성전자. 근데 엔비디아도 1000달러를 찍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테슬라도 1000달러에 대한 기대감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도 아마 1억 간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클 텐데 전 세계적으로는 1억이란 단위가 아니라 달러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기대감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